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에 제가 와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회환경 변화 트렌드 하고 우리 젊은 학생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생애진로 설계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세상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저희 대학 간단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공직에서 29년 생활하고 지금 나온 지가 이제 2년 9개월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서울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제 학교 강의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2009년 2학기 때는 우리 교수님들 계십니다만은 제가 한 학기에 5개 대학에서 6과목 강의까지 해봤습니다. 3시간짜리 강의. 그러면서 또 특강도 많이 다니면서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어떻게 하면 좀 맞출 수 있을까 뭐 하다가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제 고향인 광주에 가서 우리 학생들 하면서 특강을 좀 많이 다닙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여러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 변화 추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앞으로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인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 학생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5천만 명. 대략 지금 5천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민등록 상해 인구가 5,060만 명이고 우리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결과는 지금 4,950만 명입니다. 그 한 110만 명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도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 나서 장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추 지금 5천만 명 시대 하는데 여러분들 부산광역시 같은 우리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에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학생. 시도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딜까요? 울산? 제주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가 57만입니다. 57만인데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가보시면은 한라산 올라가는데 중산간 지방에다가 200만 도민의 힘을 합하여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지금 인구가 당시 56만이었습니다. 56만인데 어떻게 200만이냐 그랬더니 부산에 한 30만 살고 일본에 한 30만 제주도 출신 나가 있고 서울에 한 30만 나가 있고 소위 제주도가 고향이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혹시 제주 출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7만 가장 적고 두 번째 적은 데가 울산입니다. 울산이 지금 113만, 세 번째가 광주 146만, 네 번째가 대전이 151만, 다섯 번째가 강원도 153만, 여섯 번째가 충청북도 156만, 일곱 번째가 전라북도 187만, 여덟 번째가 전라남도 191만. 내가 이렇게 시도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8개 시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8개 시도 인구를 전부 합한 게 1159만입니다. 1159만인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도가 어딜까요? 서울시? 경기도 1189만. 그러니까 8개 시도 인구를 다 합해도 경기도보다 적다. 내 2달 만에 통계를 계속 고치는데 볼 때마다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27만.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356만, 경남이 330만.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하잖아요. 수도권 인구가 얼마냐면은 수도권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합해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49.2%. 지금 5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TX가 작년 11월 1일부터 부산까지 이제 뚫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전, 충청남도까지는 이제 전부 1시간대 미만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도권으로 봐야 됩니다. 대전 충남 인구가 7%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도 여러분들 혹시 MT를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춘천도 이제는 45분대 50분대 돼버렸고 충청북도 오송 우리 경부선 올 때 오송역에 서는데 오송이 서울역에서 KTX로 38분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충청북도 중에서도 영동, 보은, 옥천 충청보다 위에서 아래로 길거든요. 아래쪽 빼고 위쪽은 이미 수도권으로 봐야 된다. 강원도도 태백산 넘어 속초, 고성, 강릉, 삼척 그쪽 빼고 춘천, 원주 쪽은 수도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얼추 잡아서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6%, 아까 대전, 충남 7%는 이미 수도권을 봐야 되고 그렇다면 거의 60% 정도가 수도권에 있다. 지금 우리 부산, 여러분들이 지금 향후 해양적에는 부산 그리고 경남, 울산까지를 우리가 이쪽 이제 동남권으로 본다면은 여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부산, 경남, 울산의 인구가 얼마 될까? 799만, 800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지금 16%, 15.8%입니다. 아까 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내가 계산 눌러봤어요. 15.8%인데 이게 이러한 인구 쏠림 현상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1학년 학생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는 걸 좀 억제해보자. 그래서 모든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인구는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물론 하나의 상대축인 부산, 경남도 부산은 좀 인구가 빠지지만 경남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경남에서 군 출신, 다른 지역에서 군 출신이 우리 전국에 군이 몇 개인지 알아요? 시군구 할 때 군이 전국에 86개가 있습니다. 군이 8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47개 군이 인구가 5만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구가 5만이 안 되는 군이 86개 군 중에서 47개나 된다. 3만 명 미만이 13개, 3만, 4만이 15개, 4만, 5만이 19개. 숫자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숫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골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 쏠리면서 계속 늘어난다. 여러분들 그 광역시 중심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하겠지만 내가 최근에 듣기로는 울산하고 부산이 가까워지고 거가대가 뚫리니까 지금 부산이 오히려 거제 장성포에서 이제 저녁에 식사하다가 혹시 술 한잔으로 부산까지 와버리고 우리 학생들 앞에 그런 소리 해서 안 되겠지만은 울산에서도 오히려 부산으로 쏠리는 사람도 있더라. 지금 다른 광역시를 중심한 인근의 시군 경우에도 그 소위 빨대 효과가 지금 전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구 변수 중에서 이렇게 지역별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내가 처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경상도 우리 충청도, 전라도라는 명칭이 언제 생긴지 압니까? 참고로 내가 이것만 언제쯤 생겼을까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라는 소위 팔도 강산, 우리 팔도가 언제 생겼을까요? 조선 팔도, 조선시대에 생겼겠지. 여러분들 이성계 셋째 아들 이방원이 알아요? 이방원이가 태종됐는데 되고 나서 당시에 개성으로 한양에 왔다가 2대 임금 때 한양에서 개성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형제들 죽이고 임금이 되고 나서 소위 조선시대를 새롭게 열자 그래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행정처 정비해서 중앙행정기관 정비를 해서 여러분들 국사시간에 배웠던 2호 예병 형공 6조 시스템 영의정 좌의정 의정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나 1413년에 소위 조선 팔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상도라는 지명이 1413년에 나왔고 대부분의 전국의 시군 지명들은 그때 당시 생긴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요? 그건 참고로 갑오 개혁 다음에 1896년에
1896년에 13도 체제로 나눈 겁니다. 이걸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인력 구조 및 일자리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개 20대 초고 1학년 경우에는 지금 1992년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1학년 과목을 내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내가 대학원 강의보다 요새 재미가 있어서 내가 학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인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인생 100세 시대 들어봤어요. 작년 초만 해도 내가 특강을 다니면서 인생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면은 야, 무슨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한 80세 전후를 하는데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나 벌써 신문 기사라든지 방송 광고에서까지도 인생 100세 시대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이제 80세 90세 넘은 분들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실 연령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일찍 유아 사망률까지 포함해서 평균 수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이 좀 많고 남성이 적긴 하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대략 80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불편한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말로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 상가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몇 세 됐습니까 물어보면요, 10분 중에서 상가 10집 중에서 한 3군데 내지 4군데는 이미 90세 이상에 돌아가신 분들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80대 가신 분들은 대략 5 정도, 70대 이하에 가신 분들이 이제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대인 사람들은 거의 100세까지 다 살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새 경제 위기가 다시 또 약간 출렁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은 취업이 안 된다고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삼촌들 보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뭐 직장에서 벌써 자리바꿈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100세까지 뭘 하고 살 거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부모 세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완전히 어떤 다른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공무원 29년하고 나온 지 지금 2년 9개월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항상 저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2번 직업을 하나 바꿔가지고 2번 정도의 직업을 간다 그랬는데 나는 요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생이 이제는 이모작이 아니고 2막, 3막, 4막, 여러분들하고 5막까지도 우리가 단계별로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도 바꾸고 또 일도 바꾸고, 그래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현역 개념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일부 직종에 따라서는 과거 인기 있던 직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직업 중에서 그런 분이 있겠지만 의사, 변호사들 소위 사자 들어간 직업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산율 문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50세만 넘으면은 소위 장사가 안 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로스쿨 졸업생들이 내년 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 지역 단위로 보면은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월급을 180만원, 200만원 미만 받는 변호사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내년 보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우리 한국해양대학교는 바다하고 아무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대학 쪽, 또 국제대학이나 우리 공학부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나도 이렇게 해양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뭔가 특성화되는 교육을 받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 영역을 해양대학교는 좀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좀 다양했던 이야기 드리고, 아까 평균 수명 이야기 했는데 얼른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가 이런데 학교 특강을 내가 많이 가거든요. 축제 때도 가는데 여학생들 비율이 우리 해양대학과 남학생들보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여학생이 특히 뭐 우리 해양대학교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불행히도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7세가 적습니다. 7살은 못 살아요. 그게 지금 요새 평균이 아니고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 요새 가천의대로 옮기셨는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장수학의 지금 권위자죠. 그분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1950년대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일 때부터 지금 2011년에 평균 수명이 80 전후까지 늘어왔는데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 차이가 6.8에서 7.2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1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 때는 남자들이 아무래도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니까 오래 못 사는 모양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 농촌 탐방 프로그램들 TV에서 가끔 볼 겁니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맨날 할머니들뿐이 안 보이잖아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면 할아버지는 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시면 있고 왜 그 시시하던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들면서 전부 힘이 빠집니까? 이 동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는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성징이 바뀌어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7살 정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곤충도 수컷이 암컷보다도 또 수명이 더 짧답니다. 그런데 7살짜리는 좀 많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 경우에는 결혼하실 때 대부분 할아버지들의 연령이 4살 내지 5살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평균 수명이 여성이 7년을 오래 살고 결혼할 때 배우자가 4살이 많았다면 우리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는 뭐냐? 할머니들 문제입니다. 할머니들이 10년, 11년을 혼자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할머니들만 혼자 사시니까 여러 가지 소위 치매 나타나면서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또 사시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여러분들 추세에 따라서 이야기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시죠? 지금 2009년 3월 2일부터 4일 사이 그때 신문을 찾아보시면은 출산율 1.05 쇼크 나왔습니다. 출산율 1.05 쇼크. 우리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나를 보면 우리 교수님 두 분 앞에 계시지만은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국가가 되려 저출산 국가가 되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했거나 어느 누구도 사회적으로 경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다가 우리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는데 그때 당시 2009년 3월 초에 나왔던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2200년 앞으로 190년 남았습니다. 2200년이면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멸종할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2200년은 나도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문제가 인구구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참 우리 나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더구나 공직에서 29년이나 일했던 사람이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냐 그러던데 이 저출산 고령화 우리 급격히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5세에서 64세 소위 생산 연령인가 유엔에서 정한 생산 연령 인구인데 15세에서 64세 6명 내지 7명이 사회활동을 해가지고 소위 60세 노인 인구 1명을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 맞벌이 하시고 우리 자녀는 나 혼자니까 우리 집은 2살에 벌어서 나 하나를 해주는데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2050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60 언저리 접어드는 때가 되면은 1.2명 내지 1.4명, 2명이 안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해가지고 1명을 부여하는 구조가 된다. 이게 엄청난 앞으로 사회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들, 소위 사회보장 시스템이 지금처럼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어깨, 여러분과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작년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40대 초반에 나가라고 그러는데 정년을 62세까지 늘려야 된다.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프랑스 사람들 기준으로 내가 60세 되면 자유롭게 노년생활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62세까지 일해야 한다. 그런 기준들이 안 맞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년이 연장되면 일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일자리 싸움인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갈 때는 정말로 눈 부릅뜨고 사회 배당을 잘 쳐다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소위 정규직, 화이트 칼라, 과거의 사무직 자리는 지금 현재 나는 구조적, 이런 구조적인 상당히 좀 한 10여 년 가려 생각하는데 계속 자리가 줄어들고 소위 비정규직, 블루 칼라 자리는 계속 늘어나 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해양대학교는 그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적으려 생각하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IT 등 소위 기술 발달에 따라서 직종 간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수업 첫 시간에 내가 주로 행정학 과목들을 가르칩니다만은 학생들한테 그 이메일 과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여러분 생각에 사라지는 직종들이 뭐가 될 거고 새로 생겨나는 직종들이 뭐가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소위 여러분들의 생애 진로 설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에는 대학 졸업하고 영업사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약에서 영업사원도 가서 병원, 의원, 약국들 돌아다니면서 소위 새로 나온 약 설명도 해주고 주문도 받고 그리고 또 약도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제약에서 영업사원도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약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주문받고 약 갖다 주는 것은 요새 택배 기사들이 합니다. 전부 컴퓨터로 주문해버리면은 택배 기사만 하루에 2번씩 돌아다닌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금 자동 지급이 없을 때는 전부 은행 창구에서 통장 다 도장 찍고 돈 내주고 했습니다. 목재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들이 소위 일손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이 없어도 되는 일들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우리 외국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들, 우리 부산에도 많이 있을 거고 주변에 이제 많이 보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그때 광화문에서 점심 먹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뭐라는 야 요새 광화문에서 외국인들 많이 보인다. 벌써 26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어저께 같거든요. 그러나 벌써 외국인 지금 등록자 수가 금년 초 기준으로 몇 명이지 않습니까? 126만 명.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15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영등포 가리봉동, 대림동, 또 안산에 경기도 안산의 시화공단 배우단지인 원곡동, 원곡본동 가면요 5만 2천 명이 거주하는데 4만 1,000명, 4만 2천 명 정도가 16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85% 정도가 중국에서 온 우리 조선족 그리고 중국 애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친척들 중국에 조선족들이 많은 동북 삼성, 요령성이나 흑룡강성 관광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 가시지 말고 비행기 타고 안 가시더라도 경기도 안산에 가면 똑같아. 중국 매매길 다 있고 가게에 중국 위안화로 가격 붙어 있고 일요일날 오후에 가면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 길거리 나가지고 소위 박포장지 두고 둘러싸고 정말 중국거리가 똑같습니다. 저 남양주 성생공단, 남양주 마성 넘어가는데 경기도에 보면은 가구공단인데 거기도 이미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이 집단 거주지역을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부산에도 외국인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대들은 피가 자꾸 섞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결의 한민족입니까? 당군에서 한 핏줄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나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300명 학생들 북방계의 유전인자가 60%, 남방계의 유전인자가 40%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3년 전에 내가 TV 프로그램 보고 깜짝 놀랐는데 스리랑카에서 산업연수로 온 부부가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스리랑카인들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하영광이라고 인터넷 검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좀 까무잡잡하거든요. 그 애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어린이집 다니는데 대한민국 하니까 옆에 있는 같은 꼬마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너가 무슨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1966초에 우리나라가 경제관 초창기 때 독일 갔던 광부들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당시 간호사들이 지금 같은 병원이 아닙니다. 소위 지금 치매 환자들 말기 중증 환자들 돌보는 그런 요양병원에서 다 일하면서 돈 벌어가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런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분들의 어떤 서름을 나는 우리 나라에 일하러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 번쯤 잘 그 사람들이 왜 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위 그런 업종의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결국 일자리를 대신 메꿔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 이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벌써 한 17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태어난 2세들도 지금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애들 중에서 벌써 고등학교 다닐 애들까지 생겼는데도 재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고등학교에 다닐 애들이 70%가 학교를 중퇴하고 다니지 못하고 있고 중학교 다닐 애들이 절반이 50%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 색이 다르니까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엄마들이 한국말 잘 못하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과점을 챙겨 잘 못 챙기고 아무래도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구나 농촌 어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반복적으로 학교에서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죠.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결혼 이주자들 왜 그럽니까? 농어촌 지역에 신부감 부족이기 때문에 불가피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제는 이런 외국인들 그렇게 마주치더라도 우리가 배관시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 한 번씩 좀 보내주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 도와주는 아마 동아리 모임도 좀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한테 특히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말 빨리 배우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무슨 통지문, 재난의 서비스, 학교에서 보는 통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 말로 바꿔서 보내줄 때가 우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 가서 그 이야기 하는데 불과 10명, 20명 학부모들 중에서 엄마들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으면은 자원봉사 우리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럼 컴퓨터로 얘는 다 그 현지 언어로 다 타이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서 그럴 때가 됐다. 내 얘기를 하고요. 자, 앞에까지 재미없는 이야기였으니까 한류 열풍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한류 열풍이 뭡니까? 우리가 소위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드라마가 일본 찍고 중국 찍고 동남아 찍고 중동까지 간 게 작년 초입니다. 작년 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특강을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동까지 갔는데 중동에서 유럽 쪽으로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서양까지도 우리 한류 열풍이 들어갈 것 같다. 그때 주류는 소위 지금까지 아이돌 그룹으로 대변되는 K-팝이 아니고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 애들이 우리 한국 탤런트들이 콘나르도 오똑하지 않고 라인도 틀린데 과연 좋아하겠느냐. 근데 그게 기우였다는 거죠. 불과
1년이 안 돼가지고 작년 겨울에 뭘 대박을 터뜨렸습니까? 우리 소위 아이돌 그룹들이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이제 남미까지도 이제 완전히 휩쓸어 버리다. 물론 일본에서는 NHK 방송 앞에서 한류 열풍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위 K-팝 열풍이 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슈즈라든지 소시라든지 소녀시대라든지 동방신기라든지 샤이니, 카라 그룹들은 이미 국내에서 인기를 다 찍고 다 외국 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음원 차트 순위에서 10위 안에 20위 안에 드는 그룹들 이름 알아요? 응? 라인이, 달리샤벳, 치치 안 들어봤어요? 보이프렌드 그런 그룹들이 불과 작년 10월 이후로 다 생긴 그룹들입니다. 물론 수련 과정을 엄청나게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종합 편성 프로그램들이 이제 케이블 TV에 생깁니다. 그러면 소위 예능 프로그램 공간이 엄청나게 생겨날 거다. 그렇다면 불과 데뷔한 지 3, 4개월 만에 국내에서 음원 차트 순위 20위권 안을 찍고 동남아부터 나가더라. 나는 이게 굉장히 확산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럼 한류 열풍 아이돌 그룹들이 나가서 노래만 부르고 그것만 합니까? 부가가치를 벌써 창출하기 시작했더라. 재작년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돌 그룹들 얘들 성형수술 많이 하고 나가다 보니까 일본,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성형수술로 소위 서울 압구정동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단계가 1단계가 지나니까 지금 작년부터는 뭐가 옵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예 기술 전수를 받으러 들어오고 지금 한류에 거기만 갑니까? 뉴욕에서 비빔밥 버거가 나오고 일본의 신노쿠보 거리에는 호떡 장사가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 삼겹살집이 잘 되고 먹거리 쪽으로 얼마 붙더라. 그 다음 단계로 좀 얼마 본 게 건설 열풍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더라. 이제 베트남, 중동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다시 한번 붐을 조성할 거야. 그게 문화적인 전파 전류가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여러분들 뽀로로 우리 캐릭터 사람 뽀로로가 처음 막 나올 때만 해도 야 저거 좀 이상하게 생겼던데 요새는 꼬마들한테 아주 뽀로로 틀어주면 아주 저기 돼. 외국에 우리 캐릭터 사람 엄청나게 지금 나갑니다. 그럼 이래할 때 우리 해양대학교 뭘 해야 됩니까? 해양대학 학생은 뭘 해야 됩니까? 한류열풍 나무 끕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동서양 문명 나는 전례사를 볼 때 우리 실크로드가 동양 문명의 서양으로 갔던 거고 명나라 때 정화 명나라 환관 출신의 정화 장군의 원정대 7차 원정대가 여러분 해양대 그 이야기는 꼭 건너가야 돼요. 말레카 해협, 말레이시아 말레카 해협을 베이스 캠프 기지로 삼아가지고 소말리아 이번 해적 때 소탕한 석회교 선장이 소탕한데 거기까지 가서 기린을 가져다가 명나라 황제한테까지 진상을 했다. 살아있는 기린은. 그건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화 장군의 원정대는 대규모 선단을 해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기지로 삼아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다 결혼에 동화를 시키면서 갔는데 이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5차, 6차, 7차 때는 7차 원정대가 있었는데 7차 때는 5차부터인가는 황제가 견제하려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 역사적으로 정확히 고증된 건 아니지만 흐야 장수들 중에서는 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소말리아까지 못 가냐.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밑에 케이프 희망봉 타워를 찍고 유럽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당시 명나라의 정화장군 원정대가 유럽을 점령했다면 소위 바스코 다가마 등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뭐 발견하고 이쪽에 소위 서세 동점의 침략사가 완전히 거꾸로 갔을 수도 있었을 거다. 너무 비약인지 모르지만 우리 작은 나라 한국에서 한류 열풍이 동양에서 서양을 지금 친 것은 소위 근세사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대목에서 우리가 아이돌 그룹들 걔들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걔들은 걔들대로 중고등학교 과정에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해양대학생들은 그런 한일부 플러스 알파를 뭘 만들어야 될 거냐.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요새 정말로 방송 프로그램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 일본 케이블 TV라는 일본 방송 잘 잡히죠.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TV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드라마들, 예능 프로그램들이 일본 방송 100개 온다고 했거든요. 천만이 났어. 요새 일본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세트장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예능 프로그램들도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안 봅니다. 내가요 공직생활 29년으로 나가지고 TV를 자꾸 그런 것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현직에 있을 때는 밤에 11시 반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12시, 1시 뉴스 그렇게 쳐다보던데 왜 뉴스를 안 보냐고. 그렇게 보기 싫으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하루 종일 내가 돌아다니고 운전하고 다니니까 10시 뉴스, 12시, 2시 뉴스 내가 다 라디오로 듣죠. 신문 한두 개 다 보죠.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주요 기사들 다 나오잖아요. 찍고 하다 보면은 사진까지 다 본다. 그러면 저녁에 9시 뉴스 볼 게 없더라. 11시 뉴스 볼 게 없더라. 그럼 뭘 봅니까? 결국 강심장, 세바퀴, 남자의 자격, 위탄, 나가수 봐야지. 그래야지 내 학생들하고 이야기라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쪽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사한 바가 많을 겁니다. 서바이벌 오디션 경우에는 너무 경쟁을 강조하면 사회가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 IT 쪽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지만은 나는 우선은 당장에 우리 하나의 자극제로서는 자극될 것 같다. 이게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소위 말하는 경쟁의 문화를 도입하는 상당히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만의 해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단팥빵하고 크림빵이 빵 하나에 들어있는 거 우리 젊은 학생은 먹어봤죠? 응? 그 빵이 처음 나왔을 때 나도 기사를 보니까 대박을 터뜨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그때 다 여러분들 부모 세대보다도 좀 더 윗세대지. 그때만 해도 정말로 고등학교 때 짜장면집이나 한번 가볼 게 있으면은 짜장면 곱빼기 시키고 짬뽕 곱빼기 시켜서 친구들하고 먹다가 짜장면 밥 먹다가 짬뽕도 먹고 싶고 보니까 바꿔 먹자고. 그럼 지금도 그럽니까? 그래서 한 그릇에 짬뽕 짜장 반 그릇 나왔잖아요. 근데 왜 옛날에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을까? 근데 나는 단팥 크림빵을 보면서 내가 그걸 하나 사다 먹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단팥빵이 반 크림이 반 들었구나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빵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초만 해도 기술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제 빵은 김 닦고 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팥빵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크림을 집어넣더라. 근데 빵을 이렇게 먹으려고 깨물었을 때 단팥하고 크림이 섞이는 그 묘한 맛이 굉장히 좋아요. 하루 몇 개씩 팔렸습니다. 대박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변화 바뀌어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재작년에 내가 공직생활 29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미국에 가서 한 2주 정도 내가 뭐 둘러볼 게 있었는데 그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잭 인 더 박스라고 우리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체인점인데 미국 서부 지역에만 있는 체인점입니다. 거기를 본래 햄버거 집이고 치킨 너겟 정도 파는 데인데 밥을 파대, 덮밥을. 소위 치킨볼, 비프볼을 파길래 내가 들어가서 사 먹어봤어. 우리 햇반 나온 거 좀 더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데리야끼 소스로 닭고기나 쇠고기, 브로콜리, 당근 딱 넣어가지고 덮밥을 주고 콜라 파는 거예요. 6불 99센트. 콜라에서 한 9불 정도 되는데 왜 햄버거 체인점에서 덮밥을 팝니까? 왜 팔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자체가 바뀌니까. 지금 최근에는 우리 드라마가 좀 엉망이라는 평이 있는데 여러분들 선덕여왕, 아이리스, 추노, 짝패, 사인 봤어요? 공부하느라 그런 거 안 보는가? 그런데 왜 그 드라마들이 그렇게 대작을 터뜨렸냐? 기존에는 드라마는 TV사에 근무하는 스태프들만 만들었다. 그러나 소위 충무로로 대변되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 그 다음에 스태프들까지도 합류하면서 소위 다른 것이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더라. 대표적인 게 추노에서 그 추노꾼이 오지호하고 다혜하고 도망가가지고 결혼식 장면을 담장 너머로 지그시 넘겨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저쪽이 굉장히 그 한옥이 멋있게 잘 지었다. 내가 작년 6월에 안동에 병산서원을 가보고 거기서 찍었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 우리 안동 가보시면은 도산서원하고 지금 하회마을은 너무 도를 잘 닦아가지고 차들이 잘 들어갑니다. 병산서원은 작년 6월까지도 들어가는 입구가 비포장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데까지도 가서 소위 드라마 한 커트를 찍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미리 사전에 하고 스태프들 7, 80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2박 3일로 찍으면서 그런 장면을 남겼더라. 섞여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소위 우리 한류 일품 속에서 새로운 어떤 비전이 나올 거다. 이제 스마트 시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IT 쪽에 대해서는 내가 이 업무를 좀 과거에 아까 행정안전부 전신의 행정자치부 지난 정부 말에 내 소위 정부 혁신본부장을 했고, 그래서 전자정부 시스템이라든지 구축을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 차관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무차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정부화장을 총괄했기 때문에 내 정부에 대해서는 내 연령에 있어서 나도 자신 있다고 말하는데, 나도 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다. 도대체 IT로 내뱉는 소위 스마트폰으로 내뱉는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가면서 세계 천재가 사라졌다고 지금 우리가 추모하는 분위기까지 생길 정도로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갈 건가. 내가 작년에만 돼도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값이 곧 떨어질 테니까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값은 크게 안 떨어지고 이제 서비스 요금제가 바뀌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세요? 카톡이 전부 공짜잖아. 엊그저께 기사 보니까 카톡이 이제 보편화돼 버리니까 미국도 공짜잖아요. 유럽도. 카톡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받으면 그게 다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불과 문자 메시지에서 지금 통신사들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더라. 이게 큰 변화입니다. 스카이프 합니까? 네이트원이나 MSN보다 지금 스카이프가 훨씬 더 지금 화질이 좋습니다. 스카이프 다운받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합니까? 페이스북을 내가 지금 한 지가 꽤 됐는데,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정남준이거든요. 근데 정남준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내가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페북 친구를 정남준을 하나를 내가 사귀었어요. 1970년 생이고, 내 얼굴은 페이스북에 봤지. 동아대학교 졸업했고, 부산에 살고 있고. 내가 그래서 패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은 이름으로 동시대에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가는 것도 인연인 것 같다. 내가 5월 말에 부산 동남지방환경청에 그때 특강을 올 때 한번 보려다 못 봤어요. 오늘 지금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오늘 저녁 사주인당에서 내가 우리 조건희 교수님 통해가지고 그 친구가 오고 싶다 그래서 같이 좀 보자 그랬어요. 역사적인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페이북은 여러분들 블로그, 트위터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트위터는 전국적으로 우리 팔로가 이유에서 뭐 김재덕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페이스북만큼은 스마트폰도 필요 없다. 컴퓨터 여러분들 다 접속하잖아요. 하루에 2번씩, 5분씩에서 7분씩만 하면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해요. 글쓰기, 사진 올리기 안 해도 좋다. 친구가 올려놓은 거, 좋아요만 클릭해도 여러분 이메일로 누가 어떤 반응 보였다가 다 통보가 오잖아요. 이게 하나의 인터넷 스킨십이더라.
나는 디지털 스킨십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5년 동안 7년 동안 과거에 15년 전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하는데 꼭 전화해서 만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생생하게 감동했더라.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카톡 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요새는 KTX 타고 오르내리면서 신문 하나 보고 나면은 계속 카톡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도대체 뭘 하더라고 계속 문자만 찍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니 카톡 인터넷 때문에. 지금요, 여러분들 CCTV인데 CCTV를 연결해 놓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지금 체크가 가능합니다.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라디오 방송 잘 듣지 않겠지만은 전국 방송인데 월요일날 오후에 라디오 청취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 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인데 이런 말 안 합니다. 7494님은 뭐 했습니다. 2854님은 뭐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핸드폰 끝자리 네 자리가 이제는 이름을 대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7524님, 2894님, 6524님.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는 방금 말한 전국 방송이긴 하지만은 올해 오후에 청취자를 대상으로 번호를 4개 이야기해줘가지고 로봇 청소기, 진공 세탁기를 선물을 주는데 그 두 사회번호 사례 번호를 뽑습니다. 5, 두 번째 4, 세 번째 7, 2, 5472님 당첨됐습니다. 연락 주세요면요. 그게 방송하려면 5472님 20초 내에 연락이 오더라.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 방송이 하나, 그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있었을까? 물론 연락이 안 오면은 노래 한 곡 듣고 기다려보죠. 해가지고 1분 40초 후에 이제 연락 받았습니다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방송을 들은 경험으로는 20초 내에 온 경우도 많고, 최소한도 1분 40초까지도 연락 안 온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 그렇다면 뭡니까? 20초 내지 25초 내에 연락이 왔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그 핸드폰 끝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방송을 듣고 있었다는 소리. 1분 40초 만에 온 사람은 뭡니까? 내 번호는 아닌데, 내 친구 번호네, 우리 아빠 번호네, 우리 엄마 번호네 해가지고 빨리 전화하세요. 진공 세탁기 준대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서 방송국까지 연결되는데 1분 40초가 안 걸리더라. 우리가 소통하는데 나는 그 이해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핸드폰 끝번호 되니까 6464인데 나도 방송을 들을 때마다 한 달, 한 10일 전에 6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가 좀 조짐이 좋다. 그랬더니 두 번 2해 그래요. 근데 6262가 됐어요. 그러면 내 번호가 6464인데 언젠가 한 번은 나도 불릴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대개 핸드폰 끝자리를 가족끼리 통일을 시켜놓잖아요. 그래서 내 집사람도 우리 애들 또 6464인데 핸드폰 번호 바꿀 때 다 바꾸라고 그러죠. 당첨되었자 한 사람뿐이 안 되는데 번호가 4개면은 당첨 확률이 4배가 높아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데 상품에 욕심 없으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죠. 하나, 지금 우리가 전국 방송을 하지만은 내 과분한 탓인지 모르지만 세계에도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1분 40초 만에 핸드폰 끝자리에 불러줬는데 여러분들 010, 011, 017, 016, 019도 아직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자리가 4자리고 끝자리 4자리면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도대체 몇 분의 1의 확률인가? 그럴 때 1분 40초 내에는 다 연락이 오더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 오은선 여자 산악인이 작년에 안나 푸른나무 올라갈 때 그 방송 봤습니까? 오은수 대장이 에베레스트 8,000m 14자를 완등이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방송 듣고 있었는데 올라가겠습니다. 차량 운전호가 내비게이션이 이제 운전 중에는 안 보이잖아요. 운행 중에는. 그래서 내가 정지를 딱 썼더니 그때 마침 TV가 틀어져 있었는데 뭐 흰 눈밭에 여자가 올라가고 있더라. 내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봤습니다. 그 역사의 순간을 봤는데 안나 푸른나무가 8,048m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생중계 방송했다. 도대체 나는 8,000m가 넘는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간 오은수 대장이 본인의 성취욕 어떤 그런 게 있지만 도전의식이 있지만 그 카메라 감독들이 뭐한 사람이냐고 뒤따라가면서
그걸 중계방송하려고 생각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전부 IT 기술, 인공위성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면은 정말로 모든 걸 우리가 하세요. 우리가 지금 IT 쪽에서는 정말 IT 강국이 달려야 합니다. 나는요, IT 쪽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부모 세대 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을 배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부혁신본부장 시절에 서울에 그 부천에 있는 카톨릭 대학 세미나 갔다가 우리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행정 시스템이 법령을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왔다, 베껴왔다까지 표현을 했다. 그러나 이미 행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60주년 홈커밍 대회에서 행정학 교수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되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소위 여러분들 분업, 질서 그런 게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해서 일본 애들 봐라. 정말 줄 서 있다. 물 먹는 수도꼭지 가에도 줄 서 있다. 산에 올라갈 때도 누가 깃발 들고 가면은 졸졸졸 따라서 올라가더라. 우리는 산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정상에서 만나서 알아서 가죠. 그러나 산업화 시대, 산업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런 일본 애들의 장점이 하나의 특장으로 작용돼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세계 2대 강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 지진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인구 구조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유로움, 자유분방함이 오히려 하나의 특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못 넘어설 것 같은 삼성이 이미 소니를 넘어선다고 그랬고 파나소닉이 이미 제꼈고 우리 LG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전이 과정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의 어떤 특성,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배우자 했던 일본이 이제는 저 멀리 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G2 중국 문제죠. 우리 부산에서 G20 정상회의 저기 했죠. G20이 뭡니까? G2가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동서양지적으로 나눴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하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서 세계 질서를 끌고 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소위 G7, 소위 서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 모여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캐나다가 모여가지고 G7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정신 차려놓으니까 우리도 깨달아 G8이 됐다가 G13, G14 해가지고 G2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20 우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학생 동아리도 마찬가지지만 20사람이 모여가지고 의견 합의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네가 이제 슈퍼 파워로서의 강국으로서 역할을 해서 G2 자꾸 들어라. 재작년에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중국이 싫다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과 전략 경제 대화, US 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번갈아 좀 개최하거든요. 중국은 자기가 G2로서의 위상은 즐길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부담 때문에 싫어하다가 이제는 자기들도 원하건 이미 G2 슈퍼파워로 분명합니다. 중국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4천만 명. 중국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삽니까? 1억 한 4천만 명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중국이 지금 요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8 내지 10%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약간 주춤해가지고 한 4% 지금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 상태로 가버리면요.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 인구의 30%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게 될 거다. 그렇다면 13억 4천고에 30%에서 5억 명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게 될 거다. 그렇다면 중국 농산물, 수산물 우리 구경도 못 할 거다.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 게 2000년 역사 중에서 불과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국 4대주의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자. 우리 중국 가면 아직도 이러거든요. 꽃게가 서해 앞바다에 기어다니다가
중국 배에 잡히면 중국산이고 한국 배에 잡히면 한국산인데 우리가 수년 전에 꽃게 밀수한다 그래서 전부 소각칠해 있습니다. 그 많은 꽃게를. 물론 납을 넣어가지고 수입업자가 무기 늘려고 속였던 거죠. 그러나 납성물이 꽃게살에 스며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기막힌 것은 우리가 중국이 과거에는 싼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의 소비처로서도 이미 파워가 생겨나요. 중국 등서평 때 1980년대부터 한자녀 낳기 운동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벌써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20대 후반부터 벌써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미 중요한 구매 세력으로 빠른 모세트들 걔들이 2억 명이 넘어가요. 중국이 최근에 저도 잘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00만 장자 중국 돈으로 1000만 위안 장자가 우리나라도 17억 원 이상인데 90만 명.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로소도 음성술이 많습니다. 난 여기다 고박 이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180만 2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도 17억 원 이상을 갖고 있다. 중국 물가가 아직 우리보다 싸기 때문에 엄청난 구매력입니다. 이거. 더구나 여러분들 FTA가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중국하고 FTA를 체결해가지고 작년 1월 1일부터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 화교들이 전부 다 경제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19억 명입니다. 19억 시장이 우리 부산 앞에서 배 타고 나가면은 다 우리 가까운 데 다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이 우리 해양대학교도 일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8만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중국 유학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비자를 잘 안 주기 때문에 어학과정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정규과정 들어와서 학업을 잘 못 따라고 문제는 있지만은 얘들이 한국에서 2년 내지 3년 있다 가는데 돌아가는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이 좋으냐 싫으냐 했더니 85%가 한국이 싫다. 반환 내지는 현만 의사를 표시했다. 이 중국에서 한국까지 유학 온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중국 공산당 자녀들이거나 아니면은 중국 신흥 자본가 세력을 떠오르고 있는 신흥 중산층 세력들이 다 애들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여기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장사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얍삽하게 행동하자는 게 아니고 혹시 중국 친구들이 있으면은 커피 자판기 데리고 가서 150원짜리 200원짜리 커피 한 잔 좀 뽑아줘라. 토요일 일요일 날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밥 한번 먹여줘라.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엄청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 말이 틀립니까? 그 다음에 중국어. 제발 우리가 한글 전용 세대인 여러분한테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우리도 때부터 한자 교육들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중국 간자체를 비롯한 중국 지금 언어를 쓰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얼마입니까? 아까 19시간 옆에 들어있는데 도고, 불어, 일본어 다 필요 없다. 이제 중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뭐, ILT기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금년 여름에 스콜성 기후로 바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바다 이야기에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쪽 바로 우리 해양대 앞에 지금 어장이 형성돼가지고 고기 잡는 배들이 많이 몰려갔다는데, 얼마 전 방송 보면은 주문진 항에 오징어가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해류가 바뀌니까 오징어 안 잡혀 덕장이 지금 완전히 텅텅 비었더라고요. 중국 배가 저 우리 이영애 밖에서 싹쓸을 해버린 건지 정말 물때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황태 덕장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년째 꿀벌 봐서 꿀벌 벌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꿀벌이 없어졌다는 게 작년 4월 달에 비가 많이 해가지고 꿀벌이 부화기 때 다 굶어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양봉업자들이 작년에 추워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스위스 생물학자는 우리 전자파가 꿀벌의 생태를 교란시키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에 가면은 미국 농장에서 남원도 농장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도 2주일 전에 가는 TV 다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토종벌, 양봉말 토종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괴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닐하우스 농사진대는 인공수정이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산과 들에 널려있는 과수원들의 이런 지난번에 보도가 뭐가 났습니까? 수정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과일이 지금 맛이 없다. 감도 안에 씨가 없더라. 흐물흐물하더라. 이게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에 정전 사태, 지금 전국적으로 몽둥아 책임을 져야 잘못해요. 나는 차라리 정전 사태가 우리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주면서 바람직한 측면이죠. 우리가 전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나도 그때 수업 중에 전기 한번 나갔고, 저녁에 식사하다 전기가 딱 나갔는데, 음식점에서 양초를 갖다 놓지 않았더라고요. 30분간 까만해서 오리집에서 고기는 타는데, 불이 없으니까 헤드폰 내가지고 누가 이렇게 불 비추면 하더라고요. 뒤집기만 하고. 근데 팬이 안 들어가니까 연기가 안 빠져버려요. 초사 오는데 30분이 가더라.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요, 내가 항상 특강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전기, 단전, 단수, 물, 이거 한 3일만 끊어지면 우리나라 아수라장 돼버립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안 와야 되겠지만, 내가 사회 불안 조성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영화 해운대, 일본, 이번에 동북지방 센다이 지방에 도쿠시마 원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부산이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내가 해운대 때 전국의 소방서장 모여두고 소방과 갔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고, 우리도 지진에서 그러면 안전지대냐 아니냐. 여러분들, 오늘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기상청 홈페이지 위에 버튼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왼쪽이 지진센터입니다. 지진센터 버튼을 눌러보면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1978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평균이 연평균 남북한 합해서 26회입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는 몇 회냐면은 40회입니다. 그렇다면 동계학적인 지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지진 발생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2008년 몇 회냐면은 46회, 2009년에는 60회. 내 2009년 12월 22일 날 충남 당진을 가가지고 12월 22일 현재 58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빈도수로 보면은 연말간 60회가 될 겁니다. 근데 60회, 작년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진 발생에 좀 쉬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42회인데, 금년에 지금 현재 46회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지진 계산으로 2대 3짜리 많고, 4 이상은 2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그런 피해 같은 것도 걱정해야 되지만은, 쓰촨성,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2000년 전 유물이 파괴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쓰촨성에 강도 8.0 해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피해가 발생했는데, 쓰촨성도 2000년 동안 큰 지진이 없었던 지역이라.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본이 우리 방패 막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안 돼. 여러분들 이제 내가 5분 정도만 여러분들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마 훌륭하신 교수님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학생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분들 분명히 100세 시대를 살 거라고, 인생 100세 시대로.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 직장 찾을 때가 1막일 겁니다. 30대 후반이 2막이 될 겁니다. 50대 초반이 3막이 되고, 이 말 자체가 앞으로 10년, 15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막, 5막인데, 인생 100세 시가 되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80대까지는 현역에서 뛰어야 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세 돌아가신 분들은 60세까지는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70대 때 집에서 쉬시다가 가시는 분들이랍니다. 100세까지 살면은 50대부터 50년을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야 됩니까? 결코 그게 우리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세를 노인 인구로 규정한 것 자체가 1950년대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어르신들 많은 데 가면은 80세 노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는 곱하기 0.7을 하십시오. 인생 100세 56세를 생각하시고
70대 되신 분들은 이제 49살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자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생 고말. 그렇다면 아까 의사도 변호사도 쓸데없고 다 저기인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해양대학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회사대학이라든지 기계공학부라든지 국제대학 일단 전공을 택했으니까 일단 학교를 맡기시고 나서 직장 선택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변화 트렌드를 여러분 잘 계속 지켜봐라. 진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아니면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해양대학에서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바다를 접하고 특히 회사대 출신들은 많이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앞으로 직장 찾을 시대는 이제 아닐 겁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직종, 생겨날 직종, 유망할 직종의 개념도 앞으로 계속 바뀌는 거다. 정답이 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봐라. 그게 평생 직업 개념에서 평생 경영으로 바뀔 때 중요한 하나의 방향타가 될 것 같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지역 공동체 개념이라든지 집단 지성이라든지 뭐 사회 자본이라든지 사회적 기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난 항상 우리 대학 축제 때 초청받거나 우리 대학생들이 앉아있는 데서는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 꿈을 꾸지 않으면 나는 젊은이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업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최근에 대통령 하신 분들 한번 보시자고요.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졸업하고 당시에는 상고등학교 물론 좋았습니다. 대학 진학 안 한 상태에서 뭔가 이겨내고 고초를 겪으면서 대통령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나이 때 부산 상고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지 않고 혼자 고시 공부한다고 부엉이바위 들어갔을 때 지금 여러분보다 더 나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포항 동지사고 야간 졸업하고 당시 고대 상대 입학했을 때 당시 고대 상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 좋아졌다고 흔들어 치는 거지. 여러분 지금 한국해양대학교 지금 다니는 여러분보다 더 못해서 못했지 더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늦을 게 없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전의 기회가 훨씬 더 있을 거다.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게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 영역 다 잘하면 좋은 데 가고 하나 삐끗하면 또 하나 삐끗해지고 두 개 삐끗하면 또 밀려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해양대학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동료들에 비해서 더 한 번쯤 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3번 정도는 올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나가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나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잠깐 뵈러 가면서 적견실 보니까 바다는 땅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나는 사이버 공간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토지, 노동, 자원 3요소가 생산의 3요소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땅이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이 무한한 어떤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정보의 보고이고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정말로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을 정말 경시하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친숙해지도록 아까 제가 카카오톡, 페북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데 접속해가지고 많은 정보도 교류하고 세상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 대학생활을 후회있게 보내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앞으로 자기 주변 관리를 못하고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칭송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여유있게 되면 남에 대한
좀 더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배려 마음을 가진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자, 내 이야기는 이걸 마치고 혹시 이제 질문, 내가 좀 늦어야 되는데 30분까지 내가 끊을 테니까 질문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귀중한 말씀 주신 정남 교수님께 고마운 뜨거운 박수